저도 이제 제가 공부 수석 비서관이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비서관들은 한 4, 50명 돼요.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관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일상으로 했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야당 때하고 대통령직에 있을 때하고 그 책임감, 내가 나라 일을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그 무게감, 하중 이것들을 엄청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야당 때보다 훨씬 더 그걸 느끼시고 신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퇴임 이후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하신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어요. 참 청와대에 있을 때 나는 지나간 말로 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했나? 가물가물하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이야기도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래? 그건 왜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 관심만 표명해도 밑에 사람들은 대통령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신다. 그래서 포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지시사항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철이 따로 있거든요. 전체 정부가 이렇게 회람하는 철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 각 부처별로.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중을 많이 느꼈고 또 내 언행이 나의 행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국민들의 생활과 나라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아주 절감한 책임을 많이 느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절실하게 나타나는 게 취임 초에 그 국정노트에 쓴 대통령 수칙을 보면 그게 아주 절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태도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 그리고 이 공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가 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아주 크게 느꼈던 게 그 전과 취임 야당 때하고 차이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 메모광이에요. 적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셔. 정말 엄청 적어요. 메모 수단도 노트가 있고 작은 수첩이 있고 또 일기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메모 조그마한 그걸 일부러 전용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워낙 적길 좋아서 그 재임 중에는 국정 노트라고 27권인가 28권인가 대학 노트에다가 이렇게 어떤 연설문을 작성할 때 연설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 먼저 적어요, 쭉 요지를. 그리고 국무회의에 가서 발언할 생각을 먼저 적어요. 그리고 중요한 보고서를 받았으면 그걸 오려가지고 노트에다 붙여놔요. 그렇게 세심하신 분인데 거기 제 1권에 보면 70몇 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1년 차에 쓰신 거죠. 1년 차에. 제일 앞권이기 때문에 20몇 권 중에 대통령 수칙이라고 되죠. 15가지로 정리했는데 뭐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것들인 거죠. 좀 눈에 띄는 것들은 본인이 나이가 참 있으시니까 건강을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또 그 청와대 외부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자. 또 하나는 국민들과 저는 그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국민들의 그 애국심과 양심을 믿어야겠지만 내가 내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설명 방식을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해 못해 이렇게 국민을 원망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내가 틀리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설명 방식을 제고하자. 다시 바꿔보자. 이런 규정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직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성공의 상을 간직하자.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자기가 믿는 신앙, 캐톨릭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다짐까지 적어놔요. 15번째가 나는 하나님 빽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 용기를 갖는.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건 항상 미래를 보자. 지금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자. 미래. 그 자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서 판단하고 일하자. 이런 규절도 나오고, 참 많은 그 지도자들이나 어떤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수칙을 좀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의 그 정책, 정신, 리더십 이런 걸 교육하고 강의하고 저술하고 이런 일을 한 15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변화들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평가하는 분의 변화들이 아주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바라보면 전통적 시각, 많이 아시는 민주회복투쟁, 민주주의를 위해 선신했다는 거, 대한민국 정권교체를 하고 이런 시각, 일반적인 시각이죠. 두 번째로는 햇볕정책, 평양도 가시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세 번째 정도면 그 큰 한국 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을 보는 전통적 시각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강의도 해보면 특히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쭉 이제 추적해 보면 변화가 돼요. 그 상황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근데 또 다른 시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세상을 만들었다. 지식, 정보, 강국, 세계 자랑할 인터넷 세상을 만들었다. 그 기초를 다지고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래요. 두 번째로는 요즘 동네 그 어르신들이 생활 힘드신 분 기초생활 보장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떤 분은 한국 복지국가를 설계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놀래고 젊은이들이 놀래요. 우리 동네 너무 많이 보는 거잖아요. 요즘 기초생활 보장제 없으면 우리 사회에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이걸 옛날 한 200 몇 개 있던 조합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때가 태무하고 난리였잖아요.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건강보험 통합을 서로 상호 연대성의 책임을 갖자 해서 서로 부자 동네 조합이 따로 있고 가난한 동네 조합이 따로 있었는데 부자 회사 따로 있고 그걸 하나로 통합시켰던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한류 BTS 그 문화 강국으로 하는 기초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서 또 문화 지원 정책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도 놀라고 젊은 사람도 놀래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 우리 세대를 그 당시 엄청나게 염두에 두고 만든 정책 방향,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복지 설계하고 또 문화 이렇게 개방하고 문화 한류 기초를 쌓아 나가고 또 지식 정보 강국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또 그것이 하루 이틀 사라질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발전돼야 할 부분으로서 그걸 만들어낸 것들이 그 전통적 평가,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확장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시각이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그 연구도 이루어지고 논의도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배움의 시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과 지낸 시간을 배움의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제 그 뒤로 또 알게 되었었고, 지내면서 그 나이 차이나 또 어른이기 때문에 또 높으신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것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어려운 건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아랫사람들한테 편의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애를 다해줘요. 아랫사람들이라서 막 반말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이 없어요. 저한테도 아들뻘 되지 뭐 손주뻘에 가깝네. 저는 말을 놓쳐 저비서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저는 왜 이러는가, 이렇게 하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끔 주말에 집에 있으면은 전화 근무하는 비서들 통해서 전화가 와요. 대통령이 찾으십니다. 바꿔주면은 조 비서관님 오늘 몇 시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래요. 아니, 몇 시에 들어오세요? 이러면 되는 건데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물어요. 아니, 주말에 쉬고 있는데 부르는 게 미안하다 이거죠. 대통령님 침실에 들어가서 보고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침실에. 왜냐면 딱 기다리게 해놓고 의자를 딱 만들어 놓고 옷은 못 갈아입으시고 위에 자켓을 딱 입으세요. 잠옷 위에다가. 비서관이 왔지만 그래도 보고를 하러 왔는데 이게 애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의자 딱 놓고요. 의자 놓고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옷을 걸치시는 거예요. 옷을. 그런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집요함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추적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데 우리는 하다가 힘들어요.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해요. 근데 김 대통령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자료도 보고 메모해 놓고 언제 한 번은 딱 메모를 보더니 최 비서관님 이거 저번에 이야기한 이건 어떻게 됐죠? 저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저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적어놓은 거예요. 나한테 지시를 하고 나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얼버무렸죠.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머리만 믿고. 그런 차이죠. 그 집요함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좀 원칙적인 게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한 스타일이라면 대통령은 그것의 해법까지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요.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리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록 중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 저는 서생적 비서관으로서 서생적 문제의식에 충실했던 모양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상인적 현실감과에 충실하려고 하셨던 거.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관역이. 네? 그런 부분에서 보고서나 쓰는 것들에서 물론 경험도 많고 경륜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그 관역을 맞추는 게 힘들었다는 거. 또 하나는 타이밍.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모셨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좀 애견력이 있어요. 애견력이라는 게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자료는 80년대 5.18 광주 배우조정회에서 감옥에 중앙정보부에 있을 때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주식정보화 사회가 온다. 컴퓨터 전자정부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셔요. 80년대. 기계요. 12억 개까지가 들어가요. 한 기계에. 그래가지고 그놈이 말로 그러면 말로 대답하고 응? 글자로 내더라고면 글자로 내줘요.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대 담론에서의 애견력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 현실에서 이 정부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특히 이명박 정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위기가 온다. 3대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상황들을 보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자네들은 안 보였다는 다 보이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80년대 그 5.18일이 일어날 때 박정희가 죽고 나서요. 김 대통령은 아주 불길했어요. 박정희가 시해당을 보고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돼 있었고 부글부글 했었고 부산 마산 시위가 있으면서 거의 물러날 시기가 됐는데 총을 맞아 죽어버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뉴스위크지에 민주주의는 테러나 쿠데타로 또 이렇게 암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금 걱정이 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전두환 신군부가 나와가지고 5.18 광주까지 그런 걱정을 했다. 국민들이 또 고통받는 시간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서울에 봄이 왔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김 대통령 그런 걱정을 하고 87년 6월 항쟁 그 노태우 할 때도 또 그런 염려를 또 해요. 또 큰 고통,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가 오지 않게. 아무튼 그런 예견력이 있으시는 분인데 그걸 맞추기 힘들어요. 타이밍. 그러니까 예견력을 미리 아니까 김 대통령이 타이밍을 치고 나갈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못 맞추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4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견력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보는데 평범한 비서관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모든 게 부족했죠. 박지원 비서실장께서 1월에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상가에 오셔가지고 최 비서관은 이제 2월달 퇴임하고 나서도 동교동 가서 모실 준비하라고 그래서 막 상가에서도 박수가 나고 환호를 했죠 사람들이. 저도 큰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3명이 가거든요. 전직 대통령 비서관에는 법에 정부의 2급 비서관으로 이제 정부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보좌하게 되는데 사저에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사저 곁에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4층에 비서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딱 10년 됐죠. 퇴임 후에는 7년 정도 모셨죠. 2009년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분들보다 그 기간 퇴임 이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많은 그 곡절 많은 인생을 사셨지만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랄까요? 그런 시기에 모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그 마음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이해하는 측면이 있죠. 퇴임 이후 초기였는데 그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몸도 무척 건강이 안 좋을 때였어요. 퇴임하시기 전 2002년 말 한일 월드컵이 6월인가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전 국민이 한일 월드컵으로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몸도 아프고 특히 그때 아들 둘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최고 건강이 안 좋으셨죠. 그때부터 의사들이 이제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된다.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일주일에 3번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견디셨는데 퇴임하고 나서 또 몸이 무너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투석을 시작하죠.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근데 또 대북 송금 특검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정부가 큰 국면을 보지 못하고 현실 정치에 너무 휘둘려서 민족 문제를 이렇게 또 일부 그 안에 노무현 정부 안에 김대중 정부와 차별화를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끝나고 나서 무슨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대북 송금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건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현대건설이 대북 북한에 관광, 투자, 철도, 인프라 이런 7대 사업을 하는 대가로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송금에 그 편의를 제공했다는 거였는데 어떤 정무적인 그 통치권적 판단에서 하셨던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 좀 그걸 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퇴임하고 고난 게 몇 차례 청와대 사람 불러서 대북 송금 와중에도 그 재판 받고 논란 있는 와중에도 이건 별도로 정치적인 놔두고 빨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를 이어서 정상회담을 하라. 1년 차에 바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다가 결국 임기 말에 하잖아요. 2007년
그러니까 퇴임하기 4개월 앞두고 정상회담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성과가 선언은 14선언은 있었지만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뭘 해볼 시간이. 정권은 또 넘어가 버리고. 뭐 햇볕 정책을 계승을 하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말대로 2003년 초반기에 대북 송금 특검 놔두고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했다면은 개성공단 사업이나 이렇게 남북 경협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전했을 거고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죠. 김 대통령 아쉬움이 매우 컸어요.